전세 가격은요, 월별이나 주간은 의미가 없어요. 네. 2년 전보다 어떻게 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격이 오르면요, 네. 가구가 분화하면서 네. 청약하려고. 네. 그러면서 가구 분화가 빨라져요. 최근에 보면 가격이 다시 떨어지니까 가구 증가 속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1인 가구가 예. 진짜 1인 가구가 아니에요. 네.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고 네. 시중금리가 지금 많이 떨어져 주고 있으니까 네. 이것 때문에 월세 선호 현상이 좀 줄어들면 네. 전세 가격이 먼저 플러스로 반등하고 네. 이어서 매매 가격 상승률도 플러스로 반등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혹시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예. 그 질문을 제가 네. 어떤 데서도 받지 못해요. 예. 그런 어떤 심도 있는 질문을. 말씀. 근데 저는 그런 답변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질문하셨어요. 예, 첫 예. 번째는 뭐냐면, 예. 자, 전세 가격 하락률이 줄고 있다. 네네. 그러면 사실 전세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오를 이런 수도 얘기를 있다는 하잖아요. 거죠. 예. 전세 가격은요, 월별이나 주간은 의미가 없어요. 네. 2년 전보다 어떻게 됐냐가 중요합니다. 2년 전과 그쵸. 비교한다. 네. 거래 가격은 네. 월별이나 이런 것들이 거래되면서 변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죠. 예, 근데 예. 전세 가격은 네. 그 변하는 가격의 신규 수요자를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네. 2년 전 가격보다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됐냐가 중요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갱신하거나 그 신규로 그렇죠. 잡을 때 왜냐하면 기존에 전세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격차가 더 중요해요. 네. 그래서 지금은 하락률이 떨어지면서 반동하고 있지만 예. 중요한 건 과거에 2년 전에 전세 가격이 급등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오르더라도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어요. 네. 이해하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전세가 가장 비쌌을 때가 네. 2022년이에요. 절대 가격이. 그렇겠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계속 높은 가격에서 지금 하면 이 격차가 점점 더 지금 사실은 커지고 있어요. 네. 이게 그렇죠. 높았기 예, 그거는 때문에. 사실이죠. 예. 실제로 거래 가격만 보면 예. 지수로만 말고요. 예. 거래 가격 보면 2022년 중에 네. 전세 계약이 100건이 거래됐다면 네. 평균적으로 서울을 보면 네. 주요 아파트를 보면 80% 이상이 지금 가격보다 높게 거래가 됐어요. 네. 그건 2024년도에 이 가격이 만약 유지된다면 네. 계속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격차가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월별로 이렇게 반등하는 건 의미가 있지만 그 전에도 전에 이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네. 이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네네. 월세와 전세를 대체제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네. 네. 예. 근데 전 대체 네. 탄력성이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 내가 월세를 살고 있는데 월세 가격이 비싸지면 전세로 옮기고 네. 전세 가격이 비싸지면 월세로 이동하는 율이 높아야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예, 예. 조건이 나오잖아요. 네네. 사실은 이게 이렇게 교체하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 네. 네. 오히려 어떤 수요가 더 많냐면 네. 집을 살려고 그랬다가 전세 사는 그런 네. 수요가 네. 훨씬 많지 네. 월세와 전세가 막 이렇게 스윗하면서 네. 예를 들어서 이 서로 쉽게 말해서 가격의 교차 탄력성이 크지 않아요. 네네. 그런 지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월세가 오른다고 그래서 전세가 갑자기 수요가 증가하거나 네. 전세 가격이 확 떨어진다고 그래서 네. 전세 수요가 확 증가하거나 조금 길게 보면 그런 현상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저희 분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이런 건 있어요. 저희가 이건 길게 보아서 얘기 드리는 거지 최근 2년간 네. 금리가 급등할 때는 네. 약간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거 최근에 코로나 때의 저금리와 유동성의 확대 기간은 이례적인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자꾸 그거를 뭐랄까 확대 해석하고 그런 시장이 계속 온다고 얘기하는 건 전 오류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질문에 답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시군요. 여러분께 이제 중간에 한번 설명드리면 왜냐하면 다른 채널에 보시다가 제 채널로 들어오시면 괴리감을 느끼시는 게 제 이야기가 길어요. 네. 근데 저는 제 채널은 인터뷰 채널이 아닙니다. 네, 서로 대화. 대담입니다. 네, 대담. 너무 좋은데. 네, 대담입니다.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는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질문지를 던지는 거고, 그렇죠. 네, 저는 이제 대담이니까 제가 생각한 것과 좀 계속 조율을 해 나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상충되는 게 있으면 한번 여쭙는 겁니다. 저도 여쭤봐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네, 당연히 너무 좋은데요? 당연히 물어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너무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여쭤본다면, 그러니까 지금 관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같은 데이터를 놓고 같은 현상을 놓고 약간 다른 뷰로 이제 해석을 하시는 건데,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고 있었냐면, 더군다나 우리나라 가구에서 네. 적어도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네. 가장 대표적인 표준이 되는 가구의 정의는 4인 가구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미 1인 가구가 가장 많잖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는 1인 가구가 더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준이 되는 가구는 1인 가구예요. 그렇죠. 그럼 1인 가구가 이렇게 많아졌고 네. 많아지는 경제 구조 속에서는 전세와 월세 간의 대체제적 성격이 매우 강해진다. 그러니까 전세 세입자가 금리 올라가네 내 집 살까 말까 요걸 판단하는 경향성도 있겠지만 네. 전세냐 월세냐를 선택하는 네. 아니면 이제 반전세죠. 네. 반전세로 반월세 이런 느낌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전세담보대출 의존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까? 전세 그리고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내가 이거 굳이 이 깡통 전세 문제, 전세 사기 문제를 감당해가면서까지 굳이 전세 살아야 되나? 월세로 살고 싶다. 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1인 가구, 2인 가구의 비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네. 그런 경향이 좀 강하다. 그래서 월세와 전세가 대체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커질 수 있다. 이런 라고 말씀이신 거예요? 커질 수 있고 지금도 매우 강하다. 저는 이렇게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예. 네, 너무 좋은데 네. 저는 사실은 최근에 1인 가구가 네. 갑자기 증가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고령화죠. 1인 가구의 증가는 네. 미혼 1인 가구가 아닙니다. 네. 고령화입니다. 그러면 예. 고령 세대는 네. 자가 보유율이 높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분들은 이미 전월세를 살지 않아요. 네네. 그런데 전월세를 살지 않는 임차인들이 아닌데 네. 왜 임대차 시장에 영향을 줍니까? 너무 좋은 말씀인데, 좋은 말씀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1인 가구가 늘고 있는 현상, 이런 현상인 거는 맞고,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그 이유가 소위 아까 말씀드린 게 독거노인이 많이 늘어서 그래요. 네. 예. 근데 고령화, 그래서 고령화 현상이라고 말씀드린 거죠. 네. 근데 앞으로는 더 그렇다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독거노인, 소위 고령자 1인 가구가 뭐 자가 보유율이 높다라는 것도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주로 이런 거죠. 뭐 지방 소멸 도시에 그쵸. 혼자 사시는 맞아. 뭐 저희 할머니도 맞아요. 충남 쪽에 이제 시골에 계신데 충남 어디신데요? 연기군입니다. 네. 저는 서산. 근처시네. 예. 제가 충남배 있습니다. 충남. 저도 충남. 그러세요? 어쩐지 말투가 좀. 예. 집중하시죠. 네.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일단 1인 가구라는 관점을 한번 들여다보면 1인 가구에서 고령층이 많으니까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자가 보유율이 높다라는 것도 팩트지만 100% 자가 보유율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00명의 1인 가구 중에 80% 90%가 자가 보유율을 가지고 있다. 자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20% 10%만으로 도 시장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고령자가 아닌 비고령자, 그러니까 만 15세에서 65세까지의 생산 연령 인구를 중심으로 한 1인 가구 비중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이 그러니까 자가를 보유한 고령층이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자가 보유 비중이 있는 이 고령층이 월세로 전환한다거나 하는 그런 현상은 없겠지만 나머지 1인 가구가 이미 시장을 움직일 만한 충분한 통계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 비율이 저는 사실은 그런 어떤 인구의 변화라든가 가구수의 변화 중에서 중요한 건 네.
지속적인 변화는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갑자기 변화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경제를 보실 예. 때. 근데 최근에 특이한 현상이 있었어요. 네. 최근 코로나를 포함해서 네. 3, 4년간 네. 1인 가구가 급증합니다. 네. 그걸 보면서 사실 문재인 정부도 네. 1인 가구 증가 때문에 집값 올랐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네. 가구수 증가와 그리고 집값과 같이 그려보잖아요. 네. 그러면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요. 네. 왜 그럴까요? 수요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격이 오르면요. 네. 가구가 분화하면서 네. 청약하려고. 네. 그러면서 가구 분화가 빨라져요. 최근에 보면 가격이 다시 떨어지니까 가구 증가 속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1인 가구가 예. 진짜 1인 가구가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하고 아들 딸하고 살다가 네. 집값이 오르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아들 딸이요 분가해요. 청약 통장하고 청약 점수 받으려고 그리고 네. 청약하려고. 네네. 그래서 저희가 1인 가구를 통해서 시장을 예측하기가 물론 있습니다. 변화가 네,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1인 가구나 가구 수의 증감의 통계자를 쓰지 않아요. 네. 거기엔 그런 왜곡된 수치들이 들어와요. 네. 따로 안 사는데 주소가 분리돼 있어요. 그건 사실 진짜 1인 가구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월세나 전세 수요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일단 그 데이터는 제가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너무 좋은 비유고요. 네. 같은 데이터를 보고 좀 여러 가지를 좀 검증하는 작업이니까 너무 좋죠. 좋은 것 같고요. 예, 구독자분들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네. 다양한 생각들이 사실은 옳은 결정을 만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게 단기적인 그 전망을 할 때는 물론 이제 가구를 보고 인구를 보지는 않습니다. 인구 가구 구조의 변화는 장기적인 시장, 그렇죠. 예, 장기적인 시장 관점이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금리가 올라갈 때 정말 월세 선호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지금 우리나라의 가구 구조가 그러하기 때문에 네. 의외로 금리가 올라갈 때 월세 선호 현상이 반영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는 가격 등락률만큼이나 정말 더 급격하게 변화하는 지표가 그 전세 수급 지수잖아요. 네, 네. 전세 공급이 많냐, 전세 수요가 많냐.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금리와 함께 같이 맞물려서 다니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저의 뷰는 그렇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향후로 금리가 지금보다 뭐 예를 들어서 떨어지거나 이러면 네. 그러면은 전세 수요가 더 증가한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의외로 전세 수요가 전세 공급이 지금 뭐 너무 많아서 과잉 공급이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투자자들이 어쨌든 전세 가격이 떨어지니까 네. 도저히 이 집을 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갭 투자자들이. 네. 그러니까 금매로 던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금매물이 소진되면서 네. 가격 등락률이 그래도 0을 향해 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을 때 기준금리에 네.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없다고 보시잖아요, 대부분. 네. 없다라고 보면 시중금리는 더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 특히 금리 인하가 있다라고 그러면 시중금리는 더 빨리 떨어질 겁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는 어쨌든 금리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 네. 물론 투자자도 있겠지만 네. 세입자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관점에서 세입자 여러분들이 물론 절대 다수가 말씀하신 대로 절대 다수가 이 전세자가 월세자로 금리에 따라 바뀐다 이렇게 보지 않으시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근데 네. 절대 다수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소수가. 부동층이죠. 전체 100명 중에 20명만 금리 올라간다고 월세로 바뀐다면 그거는 분명히 전세 가격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 네. 굉장히 일단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네. 하나만 무슨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 금리에 대해서 저희가 논란이 많은데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네. 경제 주체들은 금리를 대하는 태도가 네. 저는 과거와 현재라고 봐요. 네. 전망으로 액션을 안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금리가 그동안 급격하게 상승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도 높은 수준입니다. 네, 과거 대비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인하된다고 해서 네. 갑자기 행동을 바꾸냐?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겪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금 내려줘도 나중에 오르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과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건 대출에서 명확히 느껴져요. 네. 지금 고정대출이 많아요. 고정금리 대출은. 네. 그건 뭐냐면 그런 두려움을 반영한 거예요. 네. 지금 시장금리가 떨어져도 네. 나중에 더 오를 것 같은데 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높은 수준의 금리를 감당하면서 고정금리 대출을 더 많이 일으키거든요. 네. 과거에도 똑같았어요. 금리가 떨어질 때 예. 사람들은 어떤 적응적 기대를 하게 됩니까? 더 떨어지겠죠. 심지어 0에 가까웠는데도 네. 더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서 금리가 낮을 때 오히려 변동금리 대출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합리적 기대를 해야 되는데 교수님 경제학 네. 교수님이시니까 네. 아시잖아요. 네. 합리적 기대를 하는 데인데 경제의 대부분 주체들은 적응적 기대를 해요. 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고 있으면 계속 떨어질 것 같으니까 변동금리를 하고 그렇군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면 금리가 떨어져도요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기 때문에 네. 절대 대출 받아서 전세를 안 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이게 장기적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네. 적응이 다시 바뀌어야 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네요. 너무 재밌고요. 정말 좋고요. 너무 좋고요. 네. 사실은 저도 이제 커가면서 네. 동료로부터 배운다. 주변으로부터 크신 거 아니에요? 아직도 커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부럽다. 키도 크신데 더 커야 돼. 아니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 속에 또 배우고 있는 건데 저도 많이 배우고 물론 있습니다. 이 금리라는 단어 네. 조차도 이제 해석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다르죠. 제가 무슨 뜻이냐면 의외로 낮은 금리냐 높은 금리냐가 중요하지 않다. 그 스테이터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 경제 주체는 더 그렇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20년에 금리를 급격히 인하할 때 네. 그때 이제 매수 심리가 폭발했던 거죠. 네. 그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마찬가지. 네. 근데 이게 제로 금리가 한참 된 이후에 금리가 또 이렇게 갑자기 폭발적으로 상승하잖아요. 금리 기준금리 인상하잖아요. 네. 그때 얼어붙는 거예요. 네. 시장이. 네. 그리고 또 높은 금리가 됩니다. 네. 그럼 이것을 또 다른 노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뉴 노멀로. 음.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금리의 레벨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네. 우리가 최근 경험한 20년, 21년의 기준금리가 너무나 낮았기 때문에 네. 지금 높은 것처럼 보이는 거고 네. 최근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가파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좀 많이 매수 심리가 얼어붙었었던 건데 투자자들도 네. 그런데 지금 이 기준금리나 이 시중금리 자체가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높은 금리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렇죠. 최근 우리의 경험에 비추었을 때는 높은 거지만 네. 그러니까 이게 높은 금리 시대가 온 이후에는 네. 또 그게 뉴노멀이 돼가지고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중요한데 그런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 적응할 수 있는. 네. 근데 저는 코로나19 기간을 특수하게 보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집값이 2014년부터 상승합니다. 네네. 그러다가 2019년에 사실은 조금 하락세를 보여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금리가 낮아지고 코로나가 오면서 폭등하잖아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금리가 인하되고 유동성이 폭발한 게 이유였지만 네. 또 근저에는 보면 그동안 올랐기 때문에 네네. 올랐기 때문에 그게 또 폭발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자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다가 네. 갑자기 금리가 떨어졌다고 해서 가격이 폭발하진 않았을 겁니다. 네, 네. 사람들은 그러면요 집을 오히려 안 사요. 네. 예를 들면 예.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5% 수준에서 3% 2%대까지 떨어져요. 네네. 근데 그때는 아무도 집 안 사요. 네. 왜냐하면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네. 그게 바로 사람들의 기본적인 행태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전 유의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마치 특히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 네. 막 주식처럼 금리 떨어지면 막 또 매수가 붙고 그래서 시장이 살아날 거다? 전혀 그렇지 않다. 특히 자산 규모가 클수록 네. 그리고 많은 돈이 들어올수록 사람들은 적응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 네.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의 사이클이 부동산 더 긴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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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주식은 왜냐하면 한 주당이라든지 돈을 적게 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움직일 수 있죠. 네네.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도 빨리 바뀌거든요. 네. 근데 부동산은 쉽지 않다. 네. 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해서 바로 시장이 살아나거나 이러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너무 좋은 판단 주셨고요. 네. 뭐 저는 이제 금리를 23년 연내에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네. 그렇지만 이제 시중금리는 뭐 특히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부동산 시장을 볼 때는.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미 22년 10월이 정점이었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네. 거의 정확하게 매매 가격 등락률이 저점 찍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거시경제 지표가 서로 거시끼리 맞는 거예요. 미분양 주택 건수도 네. 22년 끝자락이 정점이고 물론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네. 미분양 주택 건수가 이제 5월 말일 날 나오겠지만 네. 7만 5천 호를 찍고 거의 7만 2천 호로 살포시 떨어졌는데 이게 만약에 6만 호를 깬다. 네. 그러면 매수 심리를요 더 강하게 자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매수 심리를 볼 때 저는 이제 주택가격 전망 CSI 그 지표를 많이 보는데 네. 이게 역시 22년 10월이 바닥이었고 네. 그리고 지금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아직 100을 밑돌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이게 100을 통과하는 지점이 매매 가격 등락률이 0을 통과하는 지점과 미분양 주택 건수가 6만 호를 하회하는 지점이 맞아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거시경제적으로 봤을 때.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미분양 주택을 또 말씀드리면 네. 지금 미분양 주택이 감소하는 이유가 극명하거든요. 네.